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저도 이전에는 그 이야기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경험 이후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가족을 만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결혼했을 때, 예전에는 보통의 가족이란 이런 구성을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즘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겨났어요. 우리 가족 역시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죠. 저희 친아빠는 제가 8살쯤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엄마나 두 사람이 지냈으니 이전에도 우리 집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족이었네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무척이나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엄마에게도 너무 좋은 남편이었고 제게는 훌륭한 아빠였죠. 계절에 따라 산으로 들로 틈틈이 여행도 데리고 다니셨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셔서 시간이 날 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소희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아빠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는데 3교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데리러 오셨죠.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도 분명 아빠 손을 잡고 학교 앞에서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저를 데려다주고 다시 가게로 가시던 중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요. 뒤늦게 주변에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후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갔다가 오는 길에 아는 이웃이라도 만났나 보다 하면서 가게에서 기다리던 엄마는 다급하게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저를 반겨주던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공주님 뭐 하고 있었어? 하며 저를 번쩍 안아주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 1년 동안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빠를 더 이상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다시는 아빠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던 엄마는 아마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둘이서 하던 일을 혼자 떠안게 되면서 힘도 배로 드셨을 거고 아빠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 나갈 때마다 그 빈자리를 더 절실히 느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엄마에게는 제가, 저에게는 엄마가 있던 덕분일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버티게 해주는 가족이 남아있었던 덕분 말이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엄마에게는 좋은 인연이 생겼어요. 엄마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 명함 제작하는 가게가 생겼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자주 식사하러 오시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아내분을 사고로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아들을 혼자 키우며 지내셨다고 해요.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낸 엄마와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은 분이었죠. 나이대도 비슷하고 공감할 만한 상황도 비슷한 덕분에 두 분은 금세 친해졌어요.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종종 운동도 같이 다니시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끼리 어울리는 시간도 늘었죠. 어휴, 딸내미는 아빠 닮고 아들은 엄마 닮았네. 가족들이 어쩜 이렇게 닮았어? 서로 자주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서였을까요? 여행을 가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했어요. 아저씨는 무척 좋은 분이었어요. 아무리 궂은 날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를 열고 닫는 성실한 분이었고, 가게를 옮겨와도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만큼 실력도 성격도 좋았죠. 아저씨의 아들은 저보다 6살이 더 많은 오빠였어요. 오빠도 아저씨를 닮아서 매우 착한 사람이었죠. 큰 키와 고운 얼굴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았지만요. 우리 가족은 종종 캠핑도 하러 같이 가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를 같이 보내기도 했어요. 저희 4명이 일출을 보러 정동진에 갔던 12월 31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말 오랜만에 갔던 거거든요. 오빠는 시간 날 때 제 공부를 봐주기도 했어요. 공부를 워낙 잘해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엄마랑 아저씨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식사하러 외출하시면 늦은 시간 제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되어
오빠가 공부도 봐주고 저녁도 차려주고 했어요. 누구 한 명이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가족하자 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자연스럽게 가족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었죠. 엄마, 나 뭐 물어봐도 돼? 뭔데? 엄마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 아니, 왜? 결혼 안 할 거야? 왜? 엄마는 우리 딸이랑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좋은데. 거짓말. 엄마는 아저씨도 오빠도 좋아하잖아. 나 때문이면 난 괜찮은데. 아닌데. 엄마는 지금이 좋아. 우리 딸이랑 이렇게 둘이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엄마랑 아저씨가 만난 지 몇 해가 지나며 저는 혹시 재혼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봤지만 엄마는 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엄마가 재혼을 미루던 것은 주변의 시선 때문이기도 했죠. 엄마랑 아저씨가 만남을 지속하면서 주변에서 잘 됐다, 다행이다, 잘 만났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특히 몇몇 분들은 미성년자인 어린 딸이 있는데 아저씨랑 오빠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남의 일에 다들 뭐 그렇게 신경을 쓰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엄마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주변의 눈치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크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더더욱 눈치가 보이셨나 봐요. 저는 매번 괜찮으니까 엄마랑 아저씨가 재혼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최소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며 살림도 합치지 않았어요. 아저씨 역시 그런 엄마의 뜻을 존중했기에 결혼은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며 기다려주셨죠. 가끔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오히려 제가 어릴 때부터 혼자 많은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던 엄마에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랑 나는 서로를 의지하는 좋은 가족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어른의 의무 같은 것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린 저는 그런 엄마의 짐을 덜어주기에 많이 부족했는데 아저씨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더 좋았어요. 아저씨를 만난 이후로 엄마가 예전보다 더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어요. 우선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 저에게 부족했던 아빠의 빈자리도 아저씨가 채워주었으니까요. 또 형제가 없던 저에게 의지할 만한 어른스러운 형제가 생긴 것도 무척 기뻤어요. 저희는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애써 무시하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고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 사이 오빠는 군입대 했고 제 대학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휴가를 써서 나왔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공표하듯 말했어요. 이제 저 성인이에요. 축하해 우리 딸. 예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축하한다 소희야. 대학 입학도 너무 축하해.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간 걸 보니까 오빠가 공부 가르쳐준 보람이 있지. 그래서 말인데 제가 성인 될 때까지 미룬다던 엄마랑 아저씨 결혼 다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 엄마랑 아저씨는 화들짝 놀라며 멀뚱히 저를 바라봤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어른 되면 다시 생각해 보신다고.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두 분 다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맞아. 벌써 두 분 연애만 몇 년째예요. 전 결혼한다고 하면 완전 찬성인데. 얘들아,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돕고 축하할 일 있으면 이렇게 함께하고 저희 그 어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잖아요. 그거 알아요? 식구는 집안에 같이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이야기한대요.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식구가 되는 거 어때요? 혹시 아저씨랑 오빠가 불편하면 저는 따로 자취해도 되니까. 엄마랑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소희야, 그럴 리가. 너만 괜찮다면 아저씨는 엄마랑 결혼해도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저씨랑 오빠 때문에 네가 엄마랑 사는 집에서 나가다니.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잖니. 근데 넌 정말 괜찮겠니? 저야 아저씨랑 오빠가 같이 살면 좋죠. 이제 장 보고 무거운 거 있으면 편하게 맡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 엄마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어때? 나는 너무 갑작스럽네. 그치만 결혼 이야기는 소희가 전부터 말했던 거기도 하고 다른 가족들 뜻이 어떤지 알았으니까 차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진짜? 진짜야, 엄마?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거다. 아이고, 알았어. 얘도 참. 늙은 아줌마 결혼에 뭐 이렇게 진심인지 참. 저도 너무 좋은데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한 집에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저도 늘 두 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두 분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 집을 구하고 싶으시다며 방 4개가 있는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엄마도 당장은 제 대학 등록금이나 가게 계약 문제로 돈을 더 모으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천천히 돈이 좀 모이면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 사이 저랑 오빠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두 분의 결혼 준비를 조용히 기다렸어요. 저희 네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죠. 오빠가 저녁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는 다 같이 오빠의 수료식에 가기로 했는데 한동안 지끈거리던 머리가 갑자기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평소에도 편두통이 있었던 탓에 별거 아니겠지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수료식을 마치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차를 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눈앞이 하얘졌어요. 소희야, 소희야 왜 그래?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저를 보고 옆에서 오빠가 다급하게 물었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 아줌마, 소희가 아픈 것 같아요.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고 엄마와 아저씨, 오빠가 옆에서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죠. 소희야, 괜찮아? 눈을 뜨자마자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붓고 목이 잠긴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된 거야? 제가 가서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괜찮아? 여기 병원이야. 너 차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어서 근처 응급실로 왔어. 병원? 제가 눈을 뜨자 오빠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고 아저씨랑 엄마는 제 손을 붙잡으며 제 안색을 살폈어요. 잠시 후 차트를 뒤적거리며 의사 선생님이 오셨죠. 김소희 씨 맞으시죠? 네. 혹시 그동안 계속 두통이 좀 있으셨나요? 네, 머리가 좀 아프긴 했는데 원래 편두통이 좀 있던 편이었어요. 최근 들어 체중이 많이 빠지진 않았나요? 입맛이 없다던가 구토 증상을 느낀 적은요?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저희 딸 어디가 아픈 건가요?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원래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라 요즘 공부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살이 빠지나 보다 했어요. 고3 때 수험 준비할 때도 그래서. 온 가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다시 한번 차트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말씀을 이으셨어요. 더 자세한 사항은 검사를 추가로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러 수치나 상황을 봐서는 급성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급성 백혈병이요? 저희 딸이 백혈병이요? 아직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의심되는 정도예요. 자세한 사항은 검사 후에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우리 가족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백혈병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선 소견서를 받고 저는 응급실에서 퇴원했어요. 집까지 무슨 정신으로 왔나 싶은데 엄마는 더 하셨을 거예요. 이미 심장병으로 남편을 잃었는데 하나뿐인 딸까지 백혈병이라니. 차를 타고 집에 오는 동안 그 누구도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침묵이 감돈 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고 어렴풋이 엄마 방에서는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백혈병으로 유명한 전문 병원에 예약하고 방문을 했어요. 혈액 검사부터 골수 검사, 유전학 검사 등 이름도 생소한 다양한 검사들을 받았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백혈병에 걸리면 다들 죽던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아니야, 그냥 두통이 심해진 걸 거야.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하게 판단하신 거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며 검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초조한 얼굴의 엄마와 아저씨, 오빠가 보였어요. 뭐야, 누가 보면 초상집인 줄 알겠네. 벌써 그런 표정들 하기야? 울고 있는 엄마와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아저씨와 오빠를 보며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이야기했어요. 아휴, 얼굴 보니까 안 아픈 사람도 아프겠다. 다들 표정 좀 풀어. 나 멀쩡해, 응? 애써 웃어 보이는 저에게 아저씨는 억지로 웃으며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고생 많았어, 소희야. 검사 많이 힘들었지? 이제 밥 먹으러 갈까? 오늘은 소희가 먹고 싶은 거로 먹자. 그래, 오늘은 내가 특별히 양보할게. 소희 뭐 먹을래?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더 많겠지. 오빠가 골라. 내가 봐줬다. 야야, 나는 휴가 나올 때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었어. 네가 골라. 그래? 그럼 오늘은 외식하지 말고 엄마, 나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어때? 혼자 소리 죽여 오느라 한마디도 없다는 엄마 팔에 매달리며 저는 일부러 더 애교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오늘은 라면 살이랑 햄까지 팍팍 넣고 부대찌개. 엄마가 만든 칼칼한 부대찌개 먹고 싶다. 해줄 거지? 응, 그래. 우리 소희가 먹고 싶다면 해줘야지. 그래, 엄마가 해줄게. 다 해줄게. 아유, 왜 울고 그래, 엄마. 나 괜찮아. 봐봐. 어? 멀쩡하지? 소희야. 아이고, 우리 엄마 걱정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밥도 2그릇 먹어야지. 그렇게 우는 엄마를 달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 다 같이 집에 모여 밥을 먹고 저희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며칠 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결과는 백혈병이었어요. 잘못 울린 알람이기를 바랐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죠.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우셨고 아저씨도 옆에서 비통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역시 고개를 숙여 조용히 울음을 참았죠. 아이고, 왜 다들 울어? 아픈 건 내가 아픈 건데. 그만 울어. 아이 참. 백혈병, 불치병 아니래. 요즘은 약도 잘 나와서 완치율도 높고 재발률도 낮아졌대. 잘 치료받으면 된대. 그만들 울어. 저는 가족들을 애써서 달래보려 했지만 다들 제 검사 결과를 듣고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저는 며칠 후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상태가 진전이 되어 있었는데요. 중추신경계에 이미 전이가 된 상황이라 표준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중간 단계에 있었죠. 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치료 과정도 힘들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을 보는 것도 힘이 들었죠.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다니던 대학도 휴학했어요. 뭐랄까, 제 일상의 전원이 한순간에 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죠.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오랜 시간 바라던 엄마와 아저씨의 결혼을 준비하고 오빠가 전역하면서 온 가족이 다시 함께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할 순간들을 기다렸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제 걱정을 하지 말라고 가족들 앞에서는 애써 강한 척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생각보다 힘들고 길어지는 치료 과정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엄마랑 아저씨, 오빠는 저를 위해 더 힘을 내고 있었죠. 오빠는 제 병원비를 보태겠다며 학교도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잔소리할 때마다 너 때문에 돈 벌려는 거 아닌데, 너 주려는 거 아닌데 왜 탐내? 라면서 장난스럽게 넘겨버려요. 아저씨는 엄마랑 올 때마다 최대한 저를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다 주기도 하고 방송을 챙겨보고 와서 저랑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하셨죠.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를 위해 더 고생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바닥까지 떨어진 희망을 어떻게든 긁어 모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관해 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통원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을 해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보다 더 기뻐하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싶었죠. 오빠도 저도 다시 복학 신청을 했고, 엄마와 아빠는 제 퇴원 선물이라며 강원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을 다시 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마음껏 울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다시 저에게 소중한 일상을 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늘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섣부르게 감사 인사를 했나 봐요. 새 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몸의 이상을 느꼈어요.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너무 두려웠어요. 다시 돌려받은 행복을 반납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예상은 다시 한번 들어맞았어요. 중추신경계 재발이 일어난 거예요. 다 마무리된 줄 알았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너무 두려웠어요. 치료와 재발, 이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시 입원했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를 채셨는지 어느 날 아저씨가 말했어요. 소희야, 많이 힘들지? 아저씨, 저 너무 무서워요. 이대로 영원히 낫지 않으면 어떡하죠? 소희야, 엄마랑 아저씨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 떠나보냈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단다. 그때는 준비할 틈도 없었고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질병인지도 알고 있고 치료법도 있잖니. 엄마랑 아저씨랑 오빠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소희 낫게 해줄 거야. 약속할게. 그 어떤 방법을 쓰든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을 거란다. 그러니까 소희도 많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겠지만 포기하지 말아주렴. 우리도 최선을 다해 소희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소희도 힘내서 버텨줘. 알았지? 아저씨 말이 맞아요. 엄마는 이미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까지 일어서는 안 됐죠. 저는 아저씨의 말에 다시 한번 힘내서 치료를 받았어요. 반드시 나아야겠다. 꼭 이겨낼 거다. 그런 다짐을 수십 번씩 했죠. 치료는 거듭해서 실패했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치료는 실패하고 재발을 반복했고 이식 수술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두 번째 이식 수술이 실패한 다음 다들 티는 내지 않았지만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증세가 계속되다 결국은 회복하지 못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도 어느새 치료보다는 더 이상 제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했죠. 엄마랑 아저씨는 아픈 딸을 두고 재혼할 수 없어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재혼도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 아저씨, 있잖아. 혹시나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그래도 엄마랑 아저씨는 꼭 재혼했으면 좋겠어. 소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세상에 없어? 엄마가 너 지켜줄 거야. 약속해. 두 사람은 꼭 행복하겠다고. 결혼해서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겠다고. 소희야, 아저씨랑 약속했잖아. 우리 힘내기로. 아저씨, 우리 엄마가 싫다고 해도 꼭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요. 엄마 많이 울면 옆에서 잘 달래주고 오랫동안 슬퍼해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계속 잘 위로해줘요. 오빠가 제 핑계대고 엉엉 울면 제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고. 저 때문에 온다고 나중에 실컷 놀릴 거라고 전해줘요. 그리고 아저씨도 많이 울지 않기로 약속해요. 그동안 아저씨 친딸도 아닌데 너무 고생했잖아요. 너무 힘들게 간호하고 돈도 많이 쓰고. 미안해요, 아저씨.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네가. 소희 너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리고 왜 다 끝난 듯이 말하니?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소희야. 아저씨랑 엄마 절대로 너 포기 못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렴. 에이, 이 나쁜 기집애야.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이렇게 너 지키고 있는데. 어딜 엄마보다 먼저 떠난다 그래? 절대 안 돼, 절대. 소희 너 엄마가 그렇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말 하지 마, 어? 엄마 미안해, 울지 마. 미안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엄마한테 또 이런 아픔 겪게 해서 미안해. 그러던 중 기대하지 않았던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백혈병 치료가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주사가 개발됐다는 이야기였죠. 미국에서 개발된 주사는 한 번만 맞으면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치료를 실패한 저 같은 환자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주사였죠. 선생님, 옆에 병실에서 들었는데 백혈병 주사가 도입되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애도 맞을 수 있나요? 언제 맞을 수 있나요? 엄마와 아저씨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주치의 선생님께 물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선생님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그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환자분. 그것만 맞으면 나을 수 있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네? 아버님, 우선 진정하시고요. 검사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봐서는 소희 씨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주사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럼 저희 애도 그것만 맞으면 낫는 건가요?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10명 중 8명이 치료 효과를 보고 있어요. 아이고, 소희야. 됐다, 됐어. 아이고. 다만,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요. 뭔가요? 비용입니다. 주사 비용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 소희를 위해서라면 돈은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소희만 나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요? 당장 내겠습니다. 언제 맞을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게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3억 3천 정도입니다. 3억 3천이요? 충격적인 금액이었어요. 아무리 기적 같은 치료제라지만 3억 3천이라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안 받을래? 나 안 받을 거야. 소희야. 선생님, 저희가 상의해보고 답해드려도 될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 누구도 선뜻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3억 3천이란 너무 큰 숫자였어요.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며 수술이며 받는 동안 쓴 돈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웬만한 아파트 가격인 금액을 더 드릴 수는 없었어요. 나 안 받을래. 10명 중 8명이라잖아. 100%도 아니야. 내가 효과 없는 2명이면 어떡해. 난 이미 마음 정리도 거의 다 됐어. 그냥 운명이니 하고 받아들이자. 소희야, 그래도. 됐어. 엄마도 잊어버려. 우린 이런 치료제 못 들은 거야.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혼자 병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저씨도 결국 다 포기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며 병실을 찾으셨어요. 네? 뭘 축하해요? 아직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검사 끝내고 이번 달 안에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무슨... 아버님이 아직 이야기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며칠 전에 병원 오셔서 주사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비용도 다 준비되셨다고요. 네? 그날 오후 병원을 찾아온 아저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소희야, 아저씨는 소희가 중학생 때 만났을 때부터 너를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너희 엄마를 만나고 너를 알게 된 후로 항상 너를 우리 원우처럼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다. 아저씨에게는 너도 원우도 똑같은 자식이고 가족이야. 원우가 아팠다고 해도 너희 엄마가 아팠다고 해도 몇 번이고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야.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2번 다시 돌릴 수 없잖니. 그건 너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하던 그게 너보다 우리 가족보다 소중할 수는 없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해결한 거니까 너는 걱정 말고 치료에 전념하렴.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 네가 해줄 몫이란다. 아저씨 설마 그 돈 엄마랑 결혼할 때 아파트 마련하라고 모은 돈 아니에요? 아저씨가 몇 년 동안이나 모은 돈이잖아요. 허허, 돈은 또 모으면 되지. 우리 소희가 얼른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같이 모아주렴. 그러려면 빨리 치료받고 건강하게 나아야지. 아저씨. 원우한테도 물어봤더니 동생이 더 중요하다며 기꺼이 내 의견에 동의해주더구나. 소희 네가 그랬잖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건 좀 미뤄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다. 소희 너는 누가 뭐래도 소중한 내 딸이고 사랑스러운 여동생이란다. 저는 대체 어떤 말로 이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도요.
그리고 흔쾌히 이 결정을 따라준 오빠에게도 고맙다는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만큼이나 이 일로 감동을 한 건 엄마였죠. 엄마는 아저씨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속 시원히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돈 때문에 치료를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마음 졸이셨을 거예요. 또 제가 정말로 곧 세상을 떠날까봐 얼마나 두려우셨을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아요. 어렴풋이 아빠를 잃었을 때의 슬픔이 기억나지만 너무 어렸던 제가 다 느끼지 못했던 더 큰 두려움과 절망을 엄마는 그때도 느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검사를 모두 끝마치고 치료제가 준비되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곁을 지켜주었어요. 부디, 부디 이번에는 제발 효과가 있기를. 제발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빌었어요. 아저씨가 몇 년을 걸려서 모은 돈이 이 한순간에 들어갔는데 제발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말이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치료는 차츰 결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던 제가 회복을 하는 중이라니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다들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빠는 유명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보다도 이 소식을 더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었어요. 현재 상태로는 완치에 가까운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는 통원 치료를 통해 상태를 파악하기로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방 침대에 눕던 순간이 기억나요. 사실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 저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써두었던 마지막 편지. 아니, 사실상 유서가 보였어요. 점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제가 미리 써둔 거였죠. 그 안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그리고 저 때문에 미뤄두었던 결혼을 엄마랑 아저씨가 꼭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후 시간은 흘러 그동안 약해졌던 몸도 점차 회복을 해갔고 다행히 병원을 방문할 때도 다른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그대로 종료될 줄 알았던 제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당장 무리할 수는 없지만 틈틈이 알바도 시작했어요. 똑똑. 네? 소희 시간 있니? 오빠!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를 가져왔다며 오빠가 집에 놀러 왔어요. 요즘 학교 다니는 건 어때? 재밌어. 예전에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기만 하더니 요즘은 그냥 학교 다니고 수업 듣고 하는 게 다 재밌어. 이번에 장학금 받았더니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 오빠는 회사 생활 어때? 아유, 직장은 뭐 다 그렇지. 그냥 열심히 다니지. 소희야, 너 혹시 전에 서랍에 넣어둔 편지 기억나? 어? 사실 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엄마가 네 방에서 너가 쓰던 머리빗 좀 찾아달라고 해서 찾다가 그 편지를 발견했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용까지 읽었어. 괜찮아. 사실 그거 가족들이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에 남겨둔 거였으니까. 그때는, 그때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미안, 오빠. 읽고 오빠 마음도 많이 안 좋았을 텐데. 아니야. 그렇게 힘든 투병 생활 나라면 못 견뎠을지도 몰라. 네가 그런 준비를 했던 것도 이해해. 그리고 네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랑 아주머니가 결혼하는 걸 바랬잖아. 맞아. 근데 지금은 내 치료비 때문에 두 분 다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시는 것 같아. 아마 두 분 다 서로 최대한 준비하고 갖춰서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 사실 나도 오랫동안 아빠랑 아주머니가 결혼하는 걸 바랐어.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인연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나도 독립하거나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너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 그때 두 분이 함께 살면서 의지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말인데 충분하진 않지만 나도 직장 다니면서 돈을 좀 모았거든. 우리 그걸로 두 분 스몰 웨딩을 준비해드리면 어떨까? 스몰 웨딩? 응, 엄청 호화로운 결혼식을 준비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사실 나도 준비한 게 있었어. 두 분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이번에 장학금 남은 거랑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커플링을 샀었거든. 잘 됐다. 그럼 웨딩링은 이걸로 해도 되겠다. 저랑 오빠는 큰돈을 쓰느라 결혼식을 미루게 된 엄마랑 아저씨를 위해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프로포즈부터 스몰 웨딩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준비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했죠. 그리고 모든 계획이 끝난 후 식당에 두 분을 모셔서 깜짝 이벤트를 열어드렸어요. 식당에서 조명이 어두워지고 벽면의 영상에는 저와 오빠의 모습이 나타났죠. 엄마, 아저씨,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들고 속상하셨죠? 저한테 해주신 것들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다 갚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아저씨, 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이 애써주셨는데 오랫동안 꿈꿨던 결혼까지 저 때문에 미루게 되어서 너무 죄송해요.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준비하셨는지 잘 알아서 더 죄송해요. 계획하셨던 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랑 오빠가 두 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렇게 오빠랑 카운터에 맡겨두었던 커플링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두 분은 너무 얼떨떨하고 감격한 나머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얘들아, 이게 다 아빠, 뭐든지 잘 준비되어야 일을 진행하는 분이란 걸 알아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쯤 아주머니랑 결혼하게 될까 싶었어. 근데 아빠도 아주머니도 그리고 나랑 소희도 이미 우리가 가족이 될 마음의 준비는 다 끝냈잖아. 그러니 그런 형식이나 준비는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소희랑 내가 준비했어. 얘들아,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는 엄마가 나 때문에 슬프고 마음 아파서 우는 거 말고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우는 일만 있게 할게. 두 분, 그러니까 이제 제발 결혼해요.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한참을 울고 웃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계획한 내용을 들으시더니 너무 기뻐하셨죠.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작은 공간에서 우리 가족과 엄마와 아저씨의 지인분들이 모여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오랜만에 하얀 옷에 화관을 쓰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눈부시게 예뻤죠. 턱시도를 빼입고 머리를 바짝 세운 아저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또 기쁘고 설레는 표정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마침내 연애의 끝을 맺게 되었죠. 그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지인들도 이제는 곱지 않은 시선 대신 진심을 담아 축하하고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저도 그동안 저 때문에 미뤄진 결혼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꿋꿋하던 오빠도 그날은 옆에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난 후 오빠는 센스 있게 괌으로 신혼여행까지 준비했어요. 두 분 다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 애들을 키우고 또 일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몇 년 전부터는 아픈 딸을 케어하느라 그나마 다녔던 국내 여행도 못 다니셨으니까요. 엄마는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원우야, 고마워. 아줌마가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너에게 너무 패만 끼치는 건 아닌가 싶어.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아들한테 이 정도는 충분히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랑 살면서 맨날 즉석밥에 맛없는 반찬이나 마트에서 사먹는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는데 아주머니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매일 먹었어요. 저야말로 친아들도 아닌데 늘 신경 써주고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했어요. 수능날 새벽부터 도시락 싸서 가져다 주시고 그 추운 날에도 맛있는 거 먹이겠다며 그 먼 길을 부대까지 와주시고 거기 있던 병사 중에 아마 아주머니께서 제일 많이 면회를 오셨을 거예요. 정말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아빠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것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은 제가 오히려 더 많아요. 또 맨날 아파서 속썩이기는 하지만 귀여운 여동생까지 생겼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요. 원우야,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두 분은 신혼여행을 다녀오시고 저희는 각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넓고 호화롭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저씨가 바랐던 아파트도 아니지만 저희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했어요. 이때도 오빠 도움이 많이 컸죠. 저 때문에 좋은 집을 얻을 비용을 잃었던 탓이라 하루빨리 오빠처럼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많은 걸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전도 나가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서
이름 있는 디자인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분께 제가 받았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적금을 붓는 중이에요. 아저씨가 제 치료비를 내주셨던 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내년쯤에는 두 분 결혼기념일에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걸 눈치챈 오빠는 제 마음 잘 안다며 부모님께 비밀을 지켜주기로 하고 자기도 같이 돕고 싶다며 제가 말려도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을 붙이네요. 결혼한 이후 아저씨는 더 팔불출이 되셔서 저랑 엄마를 인생의 보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엄마도 요즘은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아요. 제가 받은 치료도 다행히 효과적이라 병원에서도 매우 건강한 상태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우리 가족은 밀린 행복을 몰아서 받는 것처럼 요즘은 매일 웃을 일만 가득해요. 우리는 어쩌면 보통의 가족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은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가족이 된 모습도 이유도 사연도 특별한 만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특별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더 많이 웃고 행복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더 많이 웃고 행복하고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